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은 연간 50만 명, 그러니까 대략 제주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골살이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물론이고 자리를 잡기까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농촌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최근 귀농귀촌의 흐름과 의미를 짚어보고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김치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를 이용해서 코끼리 마늘과 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제가 이쪽 현장에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의 다른 농가들과 협업을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귀농귀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연암대학교 최상헌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50만 명이 농촌으로 이주한다. 맞습니까? 예, 최근 3년 정도 계속해서 50만 명 정도인데요. 50만 명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숫자인데, 예. 예를 들어 제주시 인구가 49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제주시 인구만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인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또 이 중에 한 2만 명 정도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이고요. 대부분은 귀촌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귀농귀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많죠. IMF라는 터널에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그 속에 내가 없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이 많이 하는데, 농촌 환경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생활 환경도. 그리고 꼭 소득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방식을 좀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들이 아마 사회적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귀농이라는 말을 주로 쓰다가 최근에는 거의 귀농, 귀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네. 자, 그게 이제 그 바뀌게 된 언제쯤부터 바뀐 겁니까, 이게? 원래부터도 귀농귀촌을 많이 쓰긴 했는데요. 최근 5, 6년 전부터 귀촌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용어에서 꼭 귀농, 귀촌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귀농과 귀촌은 약간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농은 농업이나 이 농촌에서 내 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는 귀농이고요. 농업을 통해서. 그렇죠. 귀촌은 거주 공간은 농촌으로 옮겼지만 소득은 다른 곳에서 얻는 거죠. 주로 이제 경제적 소득을 농업을 통해서 하면 귀농이고. 그렇죠. 그런데요, 귀촌하신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대부분 귀농의 형태로 많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귀촌으로 생활하신다고 하더라도 농촌 활력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인자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가서 마을에서 아이들 뭐 한자도 가르치고, 아니면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 농촌 마을에 보건소도 안 없어질 수 있고, 무슨 슈퍼마켓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인구가 유입돼야죠, 사실. 그래야 또 지속 가능해지는 건데, 특히 젊은이하고 여성들이 최근에 많이 귀농귀촌을 한다. 이건 좀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요? 바람직하죠. 농촌은 현재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어설 정도로 완전히 고령화돼 가고 있거든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농촌하고 도시를 구분하는 방법은 우스갯소리로
이 마을 전봇대 숫자보다 주민 숫자가 적으면 거기가 농촌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이 이제 더 이상은 자체적으로는 후계 인력을 재생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네. 예, 그래서 유입이 돼야 된다. 유입이 돼야 되는 거죠. 청년들한테 제가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면은 몇 가지 이유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하.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월화수목 금금금 자기가 없었던 거죠. 일만 하고. 오죽 일만 한 거죠. 예, 예. 내가 놀아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놀아줄 시간도 없었고. 예. 그런데 커서 보니까 아버지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소외돼 가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게 또 있고 예.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아버지처럼 못 산다도 있습니다. 어허. 예. 아버지는 내 나이 때 두세 개 직업 중에 하나를 골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자고 일어나면 회사가 막 크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삼포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처럼 못 살 바에는 내가 평생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고르겠다. 그래서 귀농귀촌이 어렵겠지만 천천히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웰빙도 찾고, 웰빙도 찾고, 그다음에 뭐 오라벨도 찾고, 워라벨도 예, 찾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그런 사회적 현상의 배경이 있는 거죠. 예. 이 귀농의 경우에는 농사 지어가는 경우에는 농촌 출신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U턴, I턴, J턴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U턴은 원래 농촌 출신이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촌으로 오는 이 U자 모양이고요. 예. I턴은 이 도시 사람이 농촌으로 가는 경우. 예, 원래 도시 사람이. 그렇죠. 예. 뭐 J턴은 농촌 출신이 도시로 왔다 고향이 아닌 다른 농촌 지역으로 가는 경우. 아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예.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턴 하는 사람이 시골 출신이라 잘 정착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거 이상한데 그게? 장점은 있죠. 예. 좀 경험도 있고 지역에 아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요. 예, 뭐 경운기도 운전할 줄 알고 고추도 예. 심어봤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농업이 이 경운기 운전하는 정도로 버텨낼 수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이턴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어. 그 준비를 하죠. 오히려 준비를 더 한다. 예. 근데 이제 젊은 여성들이 가면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여성들이 예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더 주도적으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가족들의 건강이나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지금의 농촌은 예전처럼 콩밭매는 안악내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농촌에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도시에 살다가 귀농 귀촌한다. 그러면 뭐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뭘 농토도 마련해야 되고 돈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주할 때. 아무리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득이 나오지는 않죠. 예, 뭔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이 시설하우스를 한다. 그러면 부부 경영 규모라는 게 있어요. 농업은 예, 너무 많이 해도 적게 해도 안 되는. 그럼 오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른바 우리가 시골에 가서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가 한 200평 정도 규모거든요. 예. 그게 한 7동 정도 필요해요. 어허. 예, 그러면 땅은 임대한다고 해도 그 시설을 투자하는데 약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예. 예. 어. 그다음에 거기에 퇴비도 사야 되고 종자도 사야 되고 해서 연간 운영비가 또 한 2천만 원 정도. 어허. 그러면 2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시작을 하는데 예. 거기에 내가 살 집이나 또 생활비는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이른바 자기의 사회적 존엄성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거죠. 자, 돈도 가져가야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자, 가서 이제 뭔가 했든 먹고 살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농업이든 아니면 뭐 가서 가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안정적 소득이 될 거고 특히 농업을 생산을 해도 이거 지금 제대로 팔로 같은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죠. 보통 저희가
통을 하나를 심으면 278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어허. 예. 그런데 정말 막 열심히 해서 한 320개를 매단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허. 예. 그것은 예전에 저희가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남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증산왕, 다수화강 상도 주고 돈을 더 벌 시대가 있었어요. 양이 돈이 때가 있었죠. 양의 농업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품질로 바뀌었거든요. 예. 더 달고 크고 맛있고 안전하고. 예. 그런데 지금 농업은 농민들이 품질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부분 품질이 좋습니다. 예. 예, 종자들이 내건성, 건조에 강하고 내습성, 습도에 강하고 내병성, 병충해 강하고 예. 내한성, 종자도 좋아졌고요. 농자재도 좋아졌고 농업 기술도 나아졌기 때문에 품질은 좋은데. 품질은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품질 좋은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들이 가서 물론 청년만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장도 열어내야 되고 또 부가가치도 올리는 일들 예,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농촌을 가보면 이제 체험형 뭐 이런 이 농장도 하고 말이죠. 6차 산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합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렇죠. 6차 산업은 1차 생산이죠. 예. 2차는 가공, 3차는 체험, 유통, 서비스 이런 것들을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6차 산업이라고 저희가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생산뿐만이 아니고 2차나 3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연계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지역 단위로. 그렇죠. 지역 예. 단위였어요. 그래서 6차 산업도 정식 명칭은 지역 단위 6차 산업인데 우리가 줄여서 6차 산업, 융복합 산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하고 함께하는. 아, 그럼요. 예, 그걸 잘 읽고 예, 예. 거기에서 또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감도 있어야 되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그럼요. 되고 예, 예. 도움을 받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한 예로 이 서울에서 카페를 하다가 예. 귀농 교육을 받고 귀농을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사과하고 옥수수를 많이 하는 이제 충북의 충주 지역인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귀농을 해서 덩달아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를 많이 하니까 지역에서. 그렇지 사과의 산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과가 1등품은 잘 팔리죠. 예. 모든 농산물은 1등품은 잘 팔립니다. 문제는 2등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 2등품 사과를 팔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효소를 만들었어요. 사과 효소를. 효소. 예, 예. 근데 사과 효소를 만들어도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지역 농민들이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데 예. 옥수수 한 나무에 한 개 달거든요. 상품으로 팔 때는. 아 그런 거예요. 예, 옥수수는 한 나무에 한 개 매다는 게 기본입니다. 어허. 예. 그런데 그거 한 개에 100원씩 팔고 있는 걸 보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과 효소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옥수수를 수매해서 사과 팝콘을 만들었어요. 사과 효소 팝콘을. 사과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GMO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소비자들한테 크게 어필을 했고요. 예. 우리가 극장에 가서 보면은 팝콘을 많이 먹는데 짜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짜지를 않아요. 어허. 그러고도 맛있습니다. 맛 몸에도 좋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 혁신적인 어떤 이 활동들이 본인만이 아니고 지역 농업인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데에서 상금만도 한 2억 정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받고요. 예. 그 마을에 약 40억 이상이 유치됐습니다. 정부 사업이.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바뀐 사례죠. 옥수수로 팝콘을 만드는데 사과 효소가 들어가서 몸에도 좋고 예, 예. 또 새로운 또 이게 매력도 느끼게 되고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도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요. 예, 정부에서도 우리가 현재 모든 농산물이 거의 남아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산물 소비량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모든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려가죠. 그다음에 수입 시장은 자꾸 개방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 농민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토마토 하나 열리던 것이 종자가 개발돼서 막 두 꼬투리 열리면 토마토 가격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급 과잉 때문에. 예, 토마토 한 상자 먹던 집이 두 상자 안 먹으니까요. 예. 내지는 토마토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딸기나 사과가 덜 팔려요. 과일값 한 달에 5만 원 지출하던 가구가 10만 원 지출 안 하는 예. 제로섬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 그 사과효소 팝콘과 같이 이 사람께 팔리면 저 사람께 안 팔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예. 그리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또 거기서 얻어진 이익이 그런 가공업자 주머니로 쏙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차 농가로 수매도 하고 사람도 고용하지 않습니까? 1차 농가로 이익이 순환되도록 하자. 예, 그래서 정부에서 6차 산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죠. 2차 가공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펜션도 그렇고요. 농촌 카페도 있고 농가 레스토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라요. 예, 환경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근데 농촌의 지금 환경이 그런 것들을 다 갖추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농지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농가 소득보다 중요한 것이 국토 환경 보전이고 농가 소득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위생 안전이죠. 하지만 이 6차 산업으로 현재 그런 요건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체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런 절차나 행정을 간소화시켜주자 하는 것이 6차 산업 관련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단지 그렇게 인증받은 농가는 혼자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함께 대로 사는 방법을. 지역의 농산물도 계약 재배해서 수매도 하고 또 와서 일용직으로 사람들이 일해서 소득도 가고 이런 건데 농식품부 입장은 굉장히 그게 강한데요. 이 국토부나 환경부나 이런 쪽 입장은 완전히 또 달라요.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죠.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런 세부 규칙 이런 거에서 보완이 안 돼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겠네 거기서. 매우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6차 중에 1차 그 생산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박탈감을 좀 느끼는 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것이 저희 지금 6차 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나도 어려운데 농업 예산이 이렇게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가 잘라져서 가공업자나 유통업자로 간다고 하는 피해 의식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의 인식과 의식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차 산업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2, 3차 한다 아니고 1차가 중요하다. 그런데 생산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2, 3차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을 1차로 자꾸 순환하게 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아주 중요한 그것이 부족한 부분. 또는 그것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전문가 그룹들, 행정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지 능력 부족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것은 이 오해와 오류가 한 군데에서 한 접점에서 만나면 6차 산업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좀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동안 학교에서 이제 미래의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무슨 보람을 크게 느끼시겠어요? 보람하고 아픔이 같은 무게로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보람은 뭐고 아픔은 뭔가요? 일단 아픔은 농업의 현실을 많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마치 그 황국 신민에 대해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는 무슨 일본 앞잡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어려운 있어요. 데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가슴 한켠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보람은 우리 청년들이 가서 잘 정착해서 뿌리내리고 있는 모습 볼 때도 그렇고 그래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럼요. 농촌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제가 한 획은 못 그어도 그 획 안에 한 점은 찍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큰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육성한 제자들 해도 다 합치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학교에서 직접 학과 졸업생으로 한 농대생뿐만이 아니고 제가 농식품부에 이 후계농 교육을 한 8년 넘게 받고 귀농교육센터장도 한 8년 정도 해서
언젠가 따져보니까 대략 한 3만 명 정도는 제가 수료증을 준 사람들이고요. 뭐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네, 뭐 마라도에서 철원까지 가면 예. 일단 저는 잘 모르지만 알고서 몇 시간이라도 교육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 예. 보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저는 농업이 이렇게 어렵게 된 데에는 명함에다 농자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대 교수도 그렇고 농업직 공무원도 그렇고요. 예. 이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농업이라는 산업 또 농촌이라는 공간 또 그걸 지탱하는 농민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를 잘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했으면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농산물이라도 우리 거 사야겠다. 다른 건 몰라도 농업예산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강연이나 이런 SNS 온라인 활동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바깥하려고 노력하는 예. 거죠. 자,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 성공의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실패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네, 실패 요인의 핵심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지르고 보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아하. 예, 대개가 1년 정도 귀농 준비를 하거나 2, 3년 했다고 해도 집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만 2, 3년씩 먹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귀농은 2+1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2년 정도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가진 경제적 기반, 예.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자기가 가진 경제적 기반이 약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이나 체력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역도 고려해야 돼요. 예. 예. 지역. 예. 지역 고려사항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대학이 있는 성화는 배가 유명하거든요. 성안배라고요. 그럼 배는 봉지를 씌워줘야 돼요. 예. 그런데 성안 분들은 하루에 5,000장 정도를 봉지를 씌웁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논사는 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논산 분들은 1,000장 정도도 어려워요. 안 해봐서. 안 해봤어요. 이 지역의 특성이 되게 예. 중요하죠. 내가 지역이 결정됐으면 그 지역에 특화된 품목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아니면 내가 품목이 결정됐으면 그 품목이 특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100m 달리기 할 때 2, 30m 앞에서 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사계절을 경험해봐라. 예. 예. 그러니까 보통 봄과 가을에 귀농에 대한 욕구가 커지거든요. 봄, 가을, 풀. 예. 예. 뭐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아이들이 돌판에서 막 뛰어놀고 부부가 잔디밭에 누워서 지는 석양해를 다 바라보는 걸 꿈꾸는데요. 예. 잔디밭에 그 소나 염소 분뇨가 많아서 실제로 가보면 눕지 못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크죠. 그렇지. 또 38도 이상 막 고열이 감기 몸살로 나도 10시간 이상 하우스에서 쭈그리고 앉아 상추 수확해야 되거든요. 시기를 놓치면 출하를 못해요. 예,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사계절을 좀 경험을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좋고 또 이 부부가 동의하지 않는 귀농은 필패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 좀 자세히 해주세요. 부부가 왜 동의를 해야 되는가? 귀농 귀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적어도 부부간에. 예. 그런데 되게 남자들이 아까도 주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성들의 귀소 본능이 강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고향으로 또 많이 가고요. 근데 본인에게는 귀향이지만 자칫하면 아내에게는 귀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향이냐, 귀향이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가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부인, 배우자 아니면 남편이 배우자의 요즘 여성들이 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시골에 가서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찾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줄 글로 쓰면 좋아요. 근데 그거 쓰기 어렵습니다. 써보라고. 예. 예. 제가 그거 쓰는데 2년 걸린다고 보거든요. 예, 고치고 쓰고 자꾸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다양한 장면을 가보는 것이 좋다고 봐요. 예, 그래서 결국 배우자하고 함께 여보 어렵고 힘들고 두렵겠지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 같이 협력해서 잘 준비하자.
이것이 귀농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계절을 다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는 최소한도 1년 이상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제 사계절 경험하고 부부가 또 잘 상의해서 하고 근데 뭐 저 나름도 생각을 해보니까 집을 어떻게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귀농도 그렇고 귀촌도 그렇고 네. 집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집 때문에 귀농 실패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면 좋은데요. 예. 제가 10수년 전부터 도시민의 귀농은 사회적 이민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너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마치 이민 가듯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이 안 되면은 마을 맨 끝나는 집에서 150에서 한 200m쯤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해 사는 것도 좋습니다. 아, 끝나는 지점에서 약간 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귀농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새벽에도 막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고 개인 네. 생활이 뭐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요. 150에서 200m는 어르신들이 오기에 심리적 저항선이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마을 사람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거리고요. 예. 이걸 막 산 위에 막 7분응선, 8분응선에 집 혼자 짓고 뚝 떨어져서 사는 분들 있죠. 그때는 문제가 뭐가 생기나요? 일단 전봇대 두 줄 다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자기가 그 전화선, 전기. 전기선을. 그럼 마을하고 약간 분리감 이런 또 문제가 그렇죠. 생기? 예, 일하러 오기도 어렵고요. 예. 예, 뭐 조용히 살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는데 조용히 살려면은 나는 도시에 자연인이다. 그렇죠. 아니면 도시의 아파트 방음을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자, 이제 귀농 귀촌할 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소통과 친화, 화합 이런 건데 어떤 데는 갔다가 너무 배타성이 심해서 실패했다 이런 사례도 나오거든요, 보면. 네. 자,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해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타적이죠. 농촌만 배타적인 게 아니고 네. 하지만 도시는 이주성이 높은 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생활 관계성은 낮죠. 예. 옆집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직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예. 있으니까요. 그런데 농촌은 이 이동성이 매우 낮고요. 네.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고 시족 사회 중심적이고 토박이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업 작업 공동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생태계는 많이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귀농에서 토양, 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땅보다는 그 땅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예, 기존 농민들보다 농사를 못 지어서 실패한 귀농인을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너무 게으르거나 예.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실패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 내에서 관계 관리에 실패한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 농업은요, 삼태기 하나에서 트랙터 콤바인까지 전부 내가 사서 혼자 할 수 있는 농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죠. 또 마을 입구에 가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남 지역의 마을에 가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마을 회관에 이렇게 이 표상석이라고 합니까? 예. 뭐 이게 있길래 봤어요. 예. 봤더니 부지 누가 제공했고요. 예. 당시에 79년도인데 당시에 누가 30만 원, 예. 50만 원, 20만 원 기부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 전부 내무부가 토지를 수용하고 건축비를 준 게 아니었던 거죠. 예. 30만 원이면 70년대 후반에 3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예. 제가 88년도에 대기업에 들어갈 때 대기업 초임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어허. 엄청난 금액이었던 예. 거죠. 그래서 농촌에 있는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기부하거나 노력 부역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는 거죠. 근데 도시에서 가는 사람은 그거를 뭔가 무임승차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정과 배려, 보답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농촌이 멀리서 봐서는 가로수길이 푸르르고 아주 아름답죠. 예. 하지만 그 밑에 가면 그늘이 짙거든요. 아하. 귀농귀촌은 그 그늘 밑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 용어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들이 있을 수 있다.
매우 예, 많죠. 그걸 이제 미리 사전에 잘 좀 더 정보도 수집하고 예. 신중하게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도 또 농지 구입하는 것도 그냥 겉으로 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좀 깊이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현재는 1년에 약 50만 명이 도시에서 농촌을 이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농어촌 시군은 인구의 10% 정도가 이미 귀농귀촌인 출신이에요. 그렇겠어요. 예. 그분들이 비만 오면은 부침개를 붙입니다. 옆집 어르신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좋은 땅 나오면 받으려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지는 한정돼 있는데. 예. 예, 그런데 내가 가서 덜컥 땅을 사거나 구입하면 낭패를 겪을 수 있죠. 예, 실제로 귀농한 한 청년의 얘기인데요. 이 친구가 아주 교육받을 때도 친화력이 되게 좋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마을에 가니까 역시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이뻐하고 잘해주는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마을 어르신이 너 이 마을에 정착하고 살 거냐?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그러면 저 마을 입구에 있는 우리 밭 1000평 있으니까 그걸 갖다 붙이라고 하더래요. 예. 그럼 토지 임대료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건 봐가면서 달라고 하더래요. 봐가면 달라는 얘기는 꼭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너 그 밭 붙이기로 했다며 예. 우리 논도 1000평 있는데 거기다 벼만 꽂으면 쌀을 안 사 먹어도 된다. 그래서 2000평을 또 얼마 있다가 산 밑에 1000평까지 3000평을 구한 청년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3000평을 얻었는데 봄이 돼서 농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트랙터로 로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잘 지내던 동네 형님들이 아무도 로터리를 안 해준다고 하더래요. 어허. 이유는 네. 뭔가요 또? 돌밭이었던 거죠. 돌밭. 예. 아. 그럼 논이라도 그럼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하더래요. 수렁논이었던 거죠. 질척거리는 논. 질척거리는. 어. 그 마지막에 그 산 밑에 있는 밭은 자갈 하나 없고 마을이 가뭄이 들어도 가뭄을 안 타는 좋은 밭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감자를 심었는데 예. 감자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 500상자 정도를 수확했는데 문제는 길이 없더래요. 길이 끌어내릴 수가 없네. 맹지였던 거죠. 아하. 요는 무슨 얘기냐 하면 덜컥하고 가서 나한테 마을에 문전옥답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죠. 아하. 그래서 1년 정도는 남의 집 일을 다녀야 돼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이 동네에 어떤 농사가 잘 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농업에 숙련돼 있는지, 또 어떤 땅이 맹지고 습지고 자갈밭인지 좋고 나쁜지를 뭐 이런 알아야지. 거를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남일 다니다 보면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서 또 땅도 빌려주는 사람도 나오고 기술도 알려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2+1이요. 가기 전에 2년 준비하고 가서는 1년 동안 직접 토지를 빌리거나 사지 말고 남의 집 일을 다녀라. 예. 그 예지에서 온 사람을 좋은 땅을 싸게 그냥 내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게. 쉽지 않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이미 많거든요. 이미 있고 있는데 네. 하여튼 부침개라도 잘 붙여가지고 자꾸 갖다 드리고 여러 해 붙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하고 잘 좀 보시고 예. 자 결국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하는 건데 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진짜 귀농귀촌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순서를 되게 강조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웃 찾기고 하나는 소득원 찾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서 해서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왜 이웃 찾기가 중요하냐면 아까 청년들이 늘어나는 배경도 그렇고요.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환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예. 예,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제 위기 또 도시 산업사회의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단 말입니다. 예. 내가 어느 회사 부장으로 과장으로 교수로 공무원으로만 살았지 누구 아빠 엄마의 한 면에 속해서만 살았지 그 속에 내가 없었다. 나는 이제 어느 한 면에 속하지 않고 면과 면 사이에 경계에 서게 있었다. 내가 주인 돼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나는 시골에 가서 하는 것이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귀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농업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다소 궁핍하지만 내 생각과 가슴이 풍요로워지는 삶 이런 게 가치를 가지고 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죠.
단순히 농촌으로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죠. 삶을 바꾸는 그렇죠. 이거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자기 삶의 철학적 전환인 거죠. 예. 그렇다면 적어도 왜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몇 줄로라도 글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예.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이유 있는 삶의 방향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맑은 물 입에 한 모금 물고 파란 하늘만 보고 살 수 없죠. 내가 나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을 농업 농촌에서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가진 경제적 기반, 나이, 체력,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기에게 맞는 소득원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걸 되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소득원부터 찾아요. 예. 이유 찾기를 가볍게 하고 아하. 건강이 도시 생활이 싫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은 이런 귀농귀촌인들을 만나면은요,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요, 이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되게 한 7, 8년쯤 된 분들이 예. 많은데요. 인터뷰 말미에 되게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귀농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 보시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4, 5억 들어갔겠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건 4, 5억이고 뒷곁에 쌓아놓은 것까지 하면 6, 7억은 되는데 도시에서 이 정도 투자했으면 제가 돈은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겠다고 왔는데 농촌이 더 여유가 더 없습니다. 받고. 예. 안 보일 때 일어나서 안 보일 때까지 일합니다. 예.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일했으면 훨씬 돈 더 벌었을 테고요. 예. 병충해 방제, 토양 비료, 마케팅, 홍보국까지 공부할 게 산더미라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명문대 갔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두렵고 그래서 못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이렇게 뭐 성공했다고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오고 할 때 이때쯤 돼서부터는 일하다가 삽자를 꽂아놓고 멍하니 그런 생각할 때 많대요. 근본적인 생각 다시 네, 또 한번 내가 해보세요. 왜 귀농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게 1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번. 소득원 찾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해서 2번은 갖췄는데 늦게 가서 1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해야 돼요. 근본 문제부터 다시. 그렇죠.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아마 구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정보를 좀 자세한 정보를 제대로 많이 얻으려면 어떤 예. 방법이 좋습니까? 먼저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이 센터는 그 양재동의 AT센터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농지를 구입하는 문제, 또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 나한테 맞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온라인 교육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 합숙 교육도 있고 당일 교육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금 지원하는 부분들. 그래서 농지, 자금, 주택, 금융 이런 분야별 전문가가 아주 상주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귀농을 한 선배들 중에서 잘 하는 분들을 뽑아서 귀농 닥터로 임명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예전에 귀농귀촌 현장 지도 교수 해서 제가 이거를 2009년도에 아이디어를 내서 예. 시작을 한 부분들인데요. 예. 지금 이제 귀농 닥터로 이제 확대가 돼 있고요. 한 사람한테 5번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배 귀농인에게 자문을 받고 그러면 그 자문을 해준 귀농 닥터에게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당을 주니까 본인은 자문만 본인 받으면 부담 없이. 예, 되는 거고요. 또 전국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귀농 상담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달라요.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이라든지 그 지역의 마을 현황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자금이나 지원해주는 사업 예.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는 농업인들을 또 멘토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니까 크게는 먼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예. 방문해보고 그 다음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반드시 거기를 활용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을 텐데 올해 특히 그 지원 사업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이 1.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집중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씩 3년 동안 수당을 주는데요. 이것은 단군 이래 최초의 농민 월급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첫 해에는 매달 100만 원씩, 2년 차에는 90만 원씩,
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가 3년째인데요. 1년에 약 1,60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 작년도 1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22일까지 신청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서류 평가를 하고 또 3월 달에 면접까지 합니다. 3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이고요. 영농 경력이 이 부모님한테 얹혀서 그냥 농사를 돕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농업 경영체를 등록했거나 할 예정인 이 독립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떤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또 제외되기도 하고 이 비용은 아주 재밌는 것이요 생활비로 써도 됩니다. 머리를 깎아도 되고요. 머리를 깎아도 되고 뭐 마트에 가서 뭘 구입해도 돼요. 탄력성이 있네. 예, 탄력성 있습니다. 다만 뭐 이른바 술집이나 이런 데 안 되고요. 아예 카드가 결제가 안 됩니다. 또는 기계나 농지 같은 이 기반 투자하는 데는 안 됩니다. 그런 생활비나 경상경비로 해서 3년 동안 먹고 사는 거에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뿌리내려라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농을 키우는 그렇죠. 그런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비용을 대주는 대신에 이 단기 근로 농한기에도 가서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60시간만 인정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62를 인정해 줍니다. 시간이 아니고 60시간 인정해 주던 것을 60일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대폭 확대된 거네요. 대폭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 때 근로를 해서 자꾸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도 전에는 108시간 이게 고민이 이 108번대는 아니지만 바쁜데 매일 교육받으러 가려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96시간으로 올해부터는 축소를 했고 또 이 청년 창업농이 아니더라도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는 가장 오래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때는 40, 50대에 포함이 되죠. 전에는 2% 이자의 3년 거치 3년 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7년 동안에 상환하라 하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는데 이거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런 후계농 자금과 별도로 있는 귀농 창업 자금이 똑같이 2년 2% 이자에 5년 거치 10년 상환에 3억까지였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해서 느는 추세이고 올해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가시겠죠. 한 50만 명 정도. 자, 정말 올해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새해니까 NBS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새해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경제적 기반이나 나이나 체력 같은 걸 고려해서 나한테 적합한 이 작물을 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못 키우는 농민은 없습니다. 못 파는 농민만 있거든요. 못 파는 농민도 없죠. 싸게 팔면 다 팔리니까요. 어떻게 생산할까보다는 어떻게 팔 것인가, 얼만큼 키울 것인가 보다는 팔 수 있는 만큼 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모든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땅만 바라보고 농사 짓지 말고 시장 바라보고 농업하는 것이 기존 농업인보다 여러분들이 더 그런 마인드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죠. 모든 일에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노력.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도 인문학 책을 15권을 골라서 매 학기 일주일에 한 권씩 그
인문학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렇게 보고 그 주장들을 뼈대로 헤쳐서 만드는 다음에 거기에 국내 농업 사례를 입혀서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농촌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나라가 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하고 농민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농촌은 단순히 식량 생산 기지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2주 이상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도 그렇고, 작년에 16년 연속으로 국가 자살률 1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그 한강의 기적이 부메랑이 돼서 대한민국 사회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죠. 이런 도시의 사각형 회색빛 짙은 그늘이 만들어낸 지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녹색의 곡선의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농을 하시든 또 안 하시고 도시에 계시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라는 공간 또 농업이라는 산업, 그걸 지탱하는 농민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진다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귀농 귀촌 행렬은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열강에 의한 패권 전쟁이 벌어지던 시절에는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했겠지요. 그러나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는 생명의 근원인 농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을 향하는 이들, 특히 젊은이들의 농촌행에 정부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귀농 귀촌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농촌이 살아나고 나아가 도시도 살아나는 순환의 해법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